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그래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좀 힘들겠지만 좀 더 버티도록 하세요. 어차피 해마다 이 행정법 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점에 놓여 있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7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판례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헌법이고요. 그 다음 이 행정법은 헌법보다 좀 구체화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헌법과 행정법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잠시 보세요. 그리고 판례 교재를 보면 아마 그 학습 가이드를 제가 다 집어넣어 놨을 거예요. 그 학습 가이드를 읽어보면 이 판례가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그리고 뭘 문제 삼아서 이 판례가 나오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판례 보기 전에 그 학습 가이드를 꼼꼼히 읽고 판례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아마 학습 효과가 훨씬 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칠판 잠시 보세요. 그 행정법을 판례 공부하실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자, 일단 그 행정법에서는 뭐 국가라고 하지 않고 행정청이라고 하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어차피 구조는 똑같은데, 그래서 행정청이 국민 A를 향해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판례가 어떻게 쳐다보는가, 이 두 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소속, 강학상 의미가 뭔지, 강학상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처분성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판례가 이 행정작용을 기속으로 받는지, 재량으로 받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기속으로 받는지, 재량으로 받는지 반드시 판례 보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반드시 판례 할 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기본이기도 해요. 이 행정작용의 근거법, 이 근거법의 성질을 또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법의 성질을 규명하셔야 되는데, 이 근거법은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근거법의 성질은 크게 법률하고 행정입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법률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보시고 파악하면 돼요. 그 법률을 통해서 이게 기속이냐 재량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행정입법, 이게 행정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적 성질이 뭐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푼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 행정입법이 상위법, 즉 법률로부터 위임이 있는지 위임이 없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행정입법을 다시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형식 가지고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행정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 구조가 안 잡히고 행정법 공부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게 행정규칙 형식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법규명령 형식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 부령, 행정법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헌법에서는 여러분들 대법원 규칙인 이런 것까지 다 포섭을 하셔야 되지만, 행정법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개를 보통 시행규칙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자, 일단 이 법규명령 형식은 다시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 형식을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대통령령 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행령 형식,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시행령 형식하고 그 다음 시행규칙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가지고 시행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묻지마 법규명령. 알겠어요? 시행령 형태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묻지마 법규명령. 이렇게 가면 돼요. 안에 담긴 내용이 뭐든 상관 안 한다, 우리 판례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이 시행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제재 처분인 경우가, 제재 처분인 경우와 기타로 나누시고요. 이 제재 처분은 거의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제재 처분은. 이건 다 재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이게 지금 제재 처분 기타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이게 시행규칙, 즉 대통령, 총재령 부령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잖아요. 행정규칙으로 보고 학설의 다수 입장은 이걸 법규명령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걔네 대립은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그냥 법규명령으로 보시면 돼요. 단, 이 법규명령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위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기본적으로 위임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위임 없이 만들면 그건 다 법규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도 마찬가지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임 없이 만들게 되면 그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조직 안에서 자기들끼리 규범은 될지언정 대외적 구성력, 즉 법규성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 형식이죠. 나머지 기타, 대표적인 여러분들 고시, 예규, 이런 등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규칙 형식은 원칙은 이건 당연히 뭐죠? 이건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법규성이 없다고. 법규가 아니라고요. 단,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이 있을 때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위임이 있는데 이게 법규적 사항을 담고 있다. 법규적 사항을 담고 있으면 이때는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행정규칙이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재량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법규명령이 된다고. 올해 나온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우리 법이 있으면 법은 요건 플러스 효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 효과, 이걸 학자분들은 이건 재량으로 접근하고 이건 판단 여지로 접근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거든 다 뭐로 접근하죠? 재량으로 접근한다고요. 근데 이 요건 부분에 우리 특히 여러분들 국토개혁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 요건에 뭐가 들어있죠? 주변 환경과의 고려할 거 해가지고 불확정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판단 여지가 된과 동시에 우리 판례는 뭐가 돼버려? 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위법에서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 제재 처분에 재량으로 되어 있는 걸 위임받아서 지금 법규명령에 담더라도 뭐로 보죠? 행정규칙으로 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적 사항을 담고 있는 법규명령인데 이것처럼 재량에 대해서 재량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이건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행정법에서는요, 이 행정작용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다 했었을 때, 이제 1단계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뭐겠어요? 소송 요건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 3가지를 반드시 8가지인데 주로 시험에 문제가 되는 게 3가지라고요. 그래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소외의 이 3가지입니다. 대상 적격.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원고 적기 헌법에서는 자기 관련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위 이게 이제 권리보호의 이익으로 돼 있고 현재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현재성하고도 관련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상 적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게 직접성이죠. 직접성이 없는, 집행 예정되어 있는 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들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소송 요건에서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가구제죠. 가구제에서 여러분 헌법에서 배웠던 건 가처분을 여러분 배우셨을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려오시면 심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뭐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쭉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고, 헌법과 비교해 보면 이 판결의 효력 부분에서, 판결 부분에서는 헌법에서는 여러분들 위헌 결정이 기속력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리고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행정법에서는 기속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 형성력, 그 다음 기판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헌법 다라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존속보장이고 작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예요? 항고라고 얘기한다. 항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 다 뭐라고? 항고소송이라고 그게. 근데 일부는 헌법으로 간 거고 일부는 어디로? 행정법으로 온 거라고. 그래서 이 작용 자체에 대항을 하는 게 그게 공법이라고요. 그리고 공법은 제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대항한다 해서 그게 공법의 기본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항고를 중심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헌법으로, 일부는 어디로? 행정법으로 이렇게 딱 관할, 이관을 해놨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자기가 관할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대법원도 관할 확대하려고 노력하면서 둘이 부딪히는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작용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가치보장이 되어가지고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 다예요. 행정법 다라고.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행정법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요. 역시 대답은 안 하는구나. 지금 대답할 시간인 거와 아마 기력이 없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편하게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교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행정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가 그 통치행위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건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출판점. 제가 아마 삼순환부터는 모의고사를 사례형에서 헌법, 행정법을 엮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 두 개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가는가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실제 시험이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그 시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헌법과 행정법을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문제도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그게 실전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실전하고 안 맞다고 지금 이제 우리 분리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여러분들 통치행위가 나오면 이거는 헌법과 행정법 문제를 섞어서 내기가 가장 좋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스타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칠판 잠시 보세요. 어떤 통치행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치행위. 여러분들 헌법시험에서는 아마 저번에 긴급재정경제명령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를 했었을 텐데,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게 대해서 이제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쉽게 말해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가 이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성.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목차 쓰는 건 일단 논점 정리하시고요. 이 답 쓰는 포맷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논점 정리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물어봤으니까 헌법소원 대상 일반론을 쓰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헌법소원 심판 대상을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써야 될까요? 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성질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 여부 이렇게 써야 된다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 여부.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써야 될 게 뭐예요? 과연 이게 사법심사가 되는가를 이제 밝혀야죠. 만약 안 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될 테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셔야 될 것이 이제 사법심사 가부죠.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 내는 거라고. 이게 사안의 해결.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하나, 이거는 헌법 문제예요. 헌법으로만 출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헌법과 행정법을 섞어서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헌법과 행정법을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전에 가면 안 맞다니까. 명심을 하세요, 명심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분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A라는 친구. 극악무도한 정치인. 누군지 아시겠죠? 극악무도한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했어요. 특별사면. 그래서 정의의 사도 B, 시민. 시민이 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가는 거예요. 이제 헌법소원. 갔을 경우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연 본안심리 할 수 있는가? 본안심리 가능한가? 이렇게 시험에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본안심리가 가능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소송 요건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안심리가 가능할 테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두절미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헌법심리 가능하려고 하면 일단 무슨 논점 정리 쓰신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헌법소원의 요건을 써야 되죠. 헌법소원의 요건 쓰시고 제가 답서는 포맷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 번째 오셔가지고 이제 사안의 경우에 하셔가지고 이 요건 중에 쉽게 포섭되는 건 포섭하라고. 포섭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논점이 뭐냐면 뭘까요? 이게 만약에 이 특별사면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못 와요? 헌법소원 오면 안 되지. 그게 뭐의 문제예요? 보충성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점에서 직접 나머지는 포섭이 되지만 나머지는 결국 첫 번째가 보충성이라고. 이 보충성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뭘 써야 된다고요? 이 특별사면이 통치행위라는 걸 밝혀내신 다음에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법적인 논점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소소송이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충성은 충족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건의 핵심은 모르겠어요. 항상 제3자가 헌법소원 가면 뭐가 가장 논점이에요? 자기 관련성. 그래서 과연 이 친구가 이 A를 특별사면함으로써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따지는 게 뭐예요? 자기 관련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련성이 있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걸 별도 목차 잡고 이걸 별도 목차 잡아서 끌어내려오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헌법과 행정법을 묶어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정법적인 논점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취소소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통치행위로 이 친구한테 빚어진 손해, 이 손해에 대해서 과연 가치보장으로서 국가배상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 행정법적인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지금 이 판례 1번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하나의 체계를 갖추면서 돌아가야 되고요. 형법을 공부하실 때는 형법과 행정소송법이 하나의 체계를 갖추면서 돌아가야 돼요. 특별형법하고 묶어가지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걸 잘 명심을 하세요. 됐지? 그러니까 그 다음 목차 뭐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네 번째 목차에서 보충성을 쓰는 거고, 다섯 번째 목차에서 뭐? 자기 관련성을 쓰고, 그래가지고 사안의 해결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판례가 그동안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을 부정해 왔었어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긍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중요한 판례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판례 1번 보시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 행위를 이루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죠. 그럼 여러분 긴급조치 제9호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은 그 가정에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했겠지. 일단 이 친구 체포하러 온 놈도 있을 거고, 체포해서 검사는 또 뭐예요? 기소를 했을 거고, 그 다음 띨빵한 판사는 또 뭐? 유죄를 때렸을 거고. 그럼 그 일련의 공무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냥 뭐다? 공무원이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판례의 기본 시각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판례가 국가 통치행위에 대해서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부정해 왔다가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 하나. 그 다음 그 과정에 일련의 공무원들이 관여했더라도 전체로서 그 다음 뭐 공무원이 한 행위로 취급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미와 여기까지. 그래서 학습 가이드에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일단 국가배상 가능한지에 대한 학설을 쓰셔야 돼요. 학설을 쓰시고 그 다음 이제 판례는 이제 긍정설로 바뀌었다는 걸 소개하시고 검토에서는 판례 따라 검토하셔도 되고 부정설에 따라 검토하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 관련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세트로 달려들었다도 기본일수록 전체적으로 하나의 뭐가 된다? 공무원이 한 짓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뭐세요? 국가배상사의 공무원은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다. 그걸 체크하시고. 그래서 판례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관여한 다수 공무원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그 학습 가이드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판례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후반부 보세요. 객관적 주의 의무 소홀 옆에다가 가실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게 이제 위법성이라고 쓰시고요. 뒤에 가면 계속 보게 될 테니까 지금 체크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대통령 긴급 조치는 위헌, 무효다. 이 위헌이라는 건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작용, 그거 딱 체크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 집행, 그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객관적 주의 의무 소홀, 이게 이제 가실이라고 그랬고, 객관적 정당성 사실, 뭐, 위법성. 그러니까 가실, 위법 다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뭐 했다고요? 부정했고, 그 부정했던 판례를 변경하겠다고 마지막에 적어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판례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판례를 보고 나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 뭐예요? 결국 통치행위에 대해서 뭘 인정한다는 거. 국가배상 인정한다는 거. 관여한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라도 그냥 하나의 1년에 뭐다? 공무원이 한 짓으로 취급하겠다는 거. 그걸 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법률 여부 문제죠. 이 판례도 중요하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선택형으로 아마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이 판례가 법의 노조 통보 사건.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교원단체, 교원, 여기 보시면, 교원조합이죠. 조합에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이 법의 노조 통보하게 되면 이제 노동 관련 법에 의해서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조합을 해체하는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조치예요. 근데 어쨌든 이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법은 시행령이에요. 항상 아까 제가 근거법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근거법은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 근거한 거예요. 근거해가지고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럼 법의 노조 통보는 당연히 A의 권익,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날아가겠죠. 노동상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법의 노조 통보는 A에게 침익적이라고. 이게 이 A한테 침익이죠. 그럼 침익적이라면 우리 행정기본법 8조에도 나와 있고요. 어느 학설을 취하든 침익적 행정 작용할 때는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잖아요. 법률 유보라는 건 이걸 족치는 이 법이 형태가 법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된다?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찾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시행령이 만약에 상위법인 법률로부터 뭘 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럼 법률 유보가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위임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이걸 규정을 해가지고 A를 족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법의 노조 통보 자체가 처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국민 권익에 직접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분이고, 그럼 이 경우에 A는 어떤 식으로 구제받아야 되겠어요?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송 제기하고 뭐 하는 거죠?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겠죠? 헌법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심사해 보니까 이 시행령이 뭐예요? 법률 유보 위반으로. 그럼 여러분들 법령은 하자가 있으면 무슨 하자밖에 없다고 배웠죠? 무효사유밖에 없잖아요. 공정 얘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심사해 보면 이 시행령은 이건 무가 되지. 그치? 그럼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가지고 A에게 이 처분한 것도 당연히 뭐가 돼? 위법이 되고. 다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처분 이후에 밝혀지니까 무슨 사유가 되겠어요? 취소 사유가 되겠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 취소송에서 뭐 되겠어요? 인용이 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법률 유보는 아시다시피 이게 이임이 없다는 건 법률 유보에 반하게 되는데, 이 법률 유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사항 유보설이잖아요. 이게는 다시 두 개로 쪼개져. 어해 유보하고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해 유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지 이렇게 위임 주지 말라는 게 어해 유보잖아요. 그럼 과연 법의 노조 통보는 무조건 법률에서만 정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알겠어요? 감이 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3페이지 오셔가지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판례 2번. 판례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뭘 문제 삼고 있는지는. 이거 올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에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이라고 나죠. 그 학습 가이드는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제가 이론적인 거하고 판례를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판례 교재는 제 판례 교재가 유일합니다. 원래 헌법도 이렇게 제가 올해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올해 헌법 교재는 이렇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헌법 교재는 내년에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양도 좀 줄이게 될 거고, 올해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놨더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1번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 여러분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돼 있잖아요. 법률로서. 그게 바로 법률 유보라고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내포된 어해 유보 원칙이 있죠. 어해 유보.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 이걸 어해 유보 사항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건 위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및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서 규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고. 다만 여기서 그 선택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본질 사항인 거 아닌가 있잖아요. 이 본질 사항이라 가지고 본사라 가지고 이게 과연 어해 유보 사항인지, 어해 유보 사항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항인지를 구분 기준에 관해서 판례가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4페이지 최고 위에 보실래요?
그 개별적 결정.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업 보습하실, 만약 사례형으로 나오면 이거 알아서 보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정 기준은 제시해요. 키워드 체크하셔야 돼요.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업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 다음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사회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이런 요소가 강하면 이건 무슨 상황이 된다고? 본질사항, 의회 유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번 제목 보세요. 법률의 시행령이, 지금 여기서 대통령령이요.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건 뭐에 반한다? 이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위임 없이 하게 되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헌법 75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게 밑에 보면 헌법 75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위임 줄 때 지키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위임할 때 지키는 거. 헌법에도 계속 배웠잖아요. 포괄림 금지 원칙. 포괄림 금지. 이게 다 뭐죠? 명확하라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을 딴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명확성은 또 딴 말로 뭐예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자는 거고, 딴 말로 하면 법치국가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에서 법치로 바꾼 이유가 뭐죠? 인치의식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하자. 이게 법치라고요. 그걸 딴 말로 하는 것이 명확성이요. 그 다음 포괄리임 금지요.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리임 금지는 명시적으로는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헌법 75조에만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만.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걸 기타 나머지 법규명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그러나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옆에다가 위임명령. 그렇게 딱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사항. 이게 집행명령이로. 그럼 위임명령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요. 이게 바로 포괄리임 금지 원칙의 근거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중간쯤 오시면 법률의 시행령은 그 다음 줄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그죠?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딴 말로 하면 법규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규사항. 그 법규라는 건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다 법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감이 오죠?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구조 제2항이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 쉽게 말해서 법률에서 이거 정하라고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노동상권, 이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본권이나 헌법에서 말하는 공권이나 그 말이에요. 헌법에서는 그냥 기본권이라고 그러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뭐 공권이라고 그러는 거고 다 공권이라고. 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이해가 되죠? 헌법, 행정법 합쳐서 뭐라고 그래? 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이게? 그치? 자, 그 다음, 정하지 아니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제한, 그 자체로 무효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 즉,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도 있고 무슨 사유도 있죠? 무효사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규범, 법령은 하자가 있으면 뭐만 있다고? 무효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무효인 법령에 터잡아 놓은 처분은 취소사유일 수도 있고 뭐 무효사유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보통은 취소사유가 되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할 당시에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일단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줄 법의 노조 통보, 두 번째 줄 침익적 처분이라는 거 그거 딱 체크하시고 이게 대상 적격이 있는 거예요. 대상 적격. 그 다음 이제 법률 여부에 반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뭐다? 무효다. 구체적 이유는 꼭 읽어봐야 알겠어요? 됐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주제는 그동안 했던 걸 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정법의 법원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이 판례 있죠. 이거는 사례 문제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아요. 아까 위헌 2번 명령규칙 심사와 엮어서 출제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자 있는 법규명리에 근거해서 나온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다 넣을 수 있어요. 법률 유법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례 문제로 만들기 좋은 판례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페이지 오셔가지고요. 행정법의 법원 파트입니다. 행정법 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문법원이 중요하죠. 비례 원칙부터 해서 쭉. 비례 원칙은 헌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그게 헌법의 가인금지 원칙. 그거 갖고 거의 여러분들 위헌인 거 아닌가 거의 따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행정법도 똑같아요. 아직 따지고 보면 다 뭐다? 저울에 다는 거라니까요. 공사. 저울에 다. 그게 비례 원칙입니다. 그거 이해 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교육장이, 여기 이제 교육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서 A가, 여기가 뭐냐면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정화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다. 이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친구가 그게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 한마디로 이상한 걸 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하여튼, 휴양 콘도미니엄. 그럼 막 교육 환경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인데. 자, 그런데 이제 A는요,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이 과연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게 이 안에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라면 이거 아예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괜히 돈 들여가지고 착수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A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에요. 금지시설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판례 주제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판례 주제 보시면 휴양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지 그렇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일단 그까지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A는 이 교육장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환경 성인 신청을 하니까 교육장이 지금 신축하기 교육환경 평가 승인,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합니다.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하니까 이 교육장이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 7페이지 오시면 그 2번 주제에서 판례 본문 보실래요? 판례 본문 보시면 갑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평가 승인 신청한 데에 대해서 교육장이 이 갑회사, 이 A가 갑회사예요. 갑인데 이 갑회사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휴양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다음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예방대책 제시하시기 바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기 사례 문제도 나오면 이걸 과연 선행조치로 볼 수 있겠냐는 거지. 공적 견해 표명. 그러니까 사례를 푸실 때는 보기 나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안 포섭하는 건 공법에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이래 포섭하든 저래 포섭하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선행조치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행조치로 봐가지고 그러면 실내보호의 요건 5가지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실내대로 보호해줘요. 마지막에 뭘 통과해야 돼요? 실내보호의 한계가 있지. 헌법에서도 배웠잖아요. 공익과 뭘 저울에 달아야 돼? 사익을 저울에 달아야 돼요. 그럼 이거 공사 저울에 달면 뭐가 더 크다고 당연히 포섭하는 게 상식이야. 교육을 보호해야 될 게 더 크지 생각이 우리 옆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계에서 작살이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점수를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끌어가도 된다? 공적 견해 표명, 선행 조치를 포섭시켜가지고 승립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어디서 탈락되도록? 한계에서 탈락되도록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이 친구가 교육장이 견해를 표명한 거잖아요, 지금. 견해 표명한 거. 이게 첫 번째 논점이 이게 과연 선행조치, 내지는 우리 판례는 선행조치를 하지 않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럼 들어오고 나머지 뭐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갖추면 이게 이제 신뢰보호의 요건은 갖추게 되는 거죠. 갖추더라도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공사 저울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 이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뭐가 더 커버리면 신뢰대로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답안을 써내려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판례도 가정가정 하면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에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걸 확실히 너한테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보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이 이 친구의 사익보다 뭐 더 크다고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감이 와요? 그래서 판례 본문 보시면 7페이지 오셔가지고 그게 중간쯤 보시면 나머지는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게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교육 환경평가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차례에 걸쳐 갑회사에 보낸 보완 요청서에 쓴 현 상태로는 어렵다는 취지 견해를 계속 밝힌 적이 있었나 봐요. 이런 걸 고려해보면 확실히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가사,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침해받는 갑의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두 번째 줄, 그게 사익이죠. 침해받는 갑의 이익. 그게 사익이고. 그 다음 이제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금 교육 환경, 이게 공익이죠. 그럼 뭐가 더 크다고 보인다고 훨씬?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해주더라도 뭐에 반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감이 오지 이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분 취소인데요.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 먹을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페이지인데, 이건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배우셨어요? 재개발, 재건축, 공유환권, 재건축 배우셨을 텐데, 이건 순서 아시죠? 불러봐요. 먼저 조합 설립하고. 이건 기초 지식을 좀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조합 설립하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하고 인가받고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고 그 다음 진행하면 되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여러분들 그 1단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 추진위원회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판례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을 알아야 판례가 읽으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추진위원회.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가죠, 인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 설립 결의하죠. 조합 설립 결의하고 세 번째, 이제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사업 시행 계획은 요 인가 받으면 아시죠? 이거 구속적 계획으로서 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인가 받으면 이때 인가는 인가죠. 이때 인가는 특허라는 거 아실 거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 인가예요 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은 뭐냐면 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아파트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처분 계획은 뭐냐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그걸 이제 배분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나중에 건물 어디를 배분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아파트 분양 한번 받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마. 아이고, 근데 정말, 아유, 집 정말 진짜. 이게 끝났어. 우리나라 부동산 게임 끝. 아마 한 1, 2년 후면 아마 그냥 거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농담으로 들려? 퀴즈로 이거? 여러분 편하게 실수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집을 장만할 기회가 오겠지. 알겠지? 자, 좋습니다. 자, 그걸 알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실내보호에서 우리 실내보호 요건 갖추더라도 플러스 한계가 따라붙잖아요. 이 한계는 한마디로 하면 이 한계는 공익과 사익을 저울에 다는 거예요. 헌법에서도 계속 배우셨을 거고. 저울에 다는데 주로 이제 사정 변경, 행정법에서 여러분들 이 사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사익보다 공익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정 판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사보다 뭐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아서 신뢰가 보호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 이렇게 배분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약속을 해놨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이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기다리다가 기절하고 거의 뭐 다 자연의 한 조각이 돼 있고 막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뀔 거 아니요. 바뀌어가지고 이걸 바꾼 거예요. 원래보다 다르게. 왜 바꾸냐 하면서 이제 싸운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판례는 뭐라고? 야, 그게 세월이 그냥 세월이냐?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정이 바뀌지. 이래가지고 신뢰대로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한 판례라고요. 감이 오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 학습 가이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1번 주제 볼게요.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한, 공적 견해는 딴 말하면 여러분 약속을 한 후 이렇게 바꾸고 읽으면 훨씬 편해요. 그럼 여러분 약속하고 나서 약속 못 지킬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치? 자, 어쨌든 그래서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 견해 표명, 즉 약속한 것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뭐가 생기면?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럴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라는 건 뭐로 바꿔 읽으라고? 중대한 공익이 생겼다. 공익상 이유.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보시면 재건축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지금 이게 다 저끼리 하는 내부 규범들 바꾸서 하고 있는 거라고. 바꾸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다 바꾸어 가는 거라고. 근데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과연 이거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총회 결의. 이건 뭐죠? 총회 결의는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이건 공법상 합동행위고요. 공법상 계약과 법적 성질이 거의 같은 거예요. 공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라는 합동은 동일 방향, 같은 방향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가 이후에는, 인가 전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사자송으로 가는 거고, 인가 전에는 당사자송으로 가는 거고, 인가 후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다? 인가 전에는 이 불만이 있으면 뭐로 가는 거라고? 당사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여러분 밑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8페이지 최고 밑에서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정 변경을 기초로 한 것. 그게 이제 키워드라고. 그래서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이걸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던 사익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에서인데 참 운이 엄청 좋은 친구가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 도대체 이 중국 사람과 한국 남자랑 중국 여자가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얼떨결에 애가 태어났어. 근데 얼떨결에 또 뭐 주민등록 번호까지 받았어. 얼떨결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버렸어. 나중에 알고 이걸 이 친구를 갖다 작살 내려고 그랬더니 신뢰보호 위반이래. 그래가지고 그대로 받아준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학습 가이드 한번 읽어보세요.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이제 올해 나온 판례예요. 최근 2024년에 나온 판례인데, 그거 보시면 법적 부부가 아닌 그 외국 국적자로부터 출생한 자가 주민등록 번호 부여받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행정청이 국적 비보유 판정을 했다면 그건 앞뒤 모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 줬던 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너는 뭐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나중에 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날려버리게 되면 그걸 믿고 이 친구가 한국에서 형성되어 온 많은 법률관계, 사실관계, 생활관계가 어떻게 된다? 작살이 난다는 걸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호가치 없는 신뢰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국가가 알아채가지고 이 부하고 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국적을 이제 기본적으로 국적 취득에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를 안내해 줬어요. 부모들한테는. 그런데 정작 이 본인한테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엄청 이 친구를 배려해 준 거예요. 어쩌 보면. 본인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모한테 얘기하면 아는 거지. 그런데 본인한테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이 친구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국적법을 좀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보면 되고요. 그 11페이지 최고 위에 보시면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국적법 3조 체크. 그 다음 그 8조 체크 하시고요. 그 3조가 뭐냐면 인지한 국적 취득이죠. 인지. 근데 미성년자일 때는 인지한 국적 취득이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성인이 된 마당에 이거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가 뭐냐면 수반 취득이죠. 수반 취득. 이것도 미성년자일 때 이제 하기가 용이하게 이래 돼 있다고요. 국적법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기회를 다 날아간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성인이 된 마당에 지금 이걸 뒤엎어버리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고려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출입국 관리 행정청으로부터 부모가 아닌 그 자식들인 각과 을에 대하여도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이 친구들의 보호는, 신뢰는 보호될 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판례를 보시면 돼요. 그게 나머지 문제될 만한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인데, 그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은 그 행정기본법 조문도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항상 헌법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진정소급인지 아니면 부진정소급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 원해서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헌법 13조 2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이나 재산권 박탈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말하는 소급해서 박탈하지 말아 할 때 그 소급은 뭘 뜻하는 거죠? 진정소급을 뜻하는 거죠. 진정과 부진정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바뀐 법을 그 종료된 사건에 적용하면 뭐예요? 진정이 되는 거고 진행 도중에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법을 거기에도 적용하게 되면 그건 부진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사안의 경우에 항상 이게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사안이냐면 여러분 담배가 출하되게 되면 그 담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폐기 관련한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폐기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폐기물 부담금 부과 요건인데, 법이 이제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이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요건이 뭐냐면, 요건이 그 판례 중간쯤 보시면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그 담배가 반출될 때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그럼 이 친구는 이 언제 반출을 했느냐면, 그럼 요 반출이 되면 이게 요건이 돼서 이제 부담금을 때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언제 한 거냐면, 이 친구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2015년 2월 2일 2015년 2월 2일 그럼 요 부분이 이 기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제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 법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법이 2015년 2월 3일 날 이제 기존 법이 있고요. 기존 법에 의하면 이 친구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법이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개정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된다고 해볼게요.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정법이 언제 지금 시행됐다고요? 2월 3일이잖아요. 그럼 이 법을 지금 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 사이에 일어난 요 반출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서 2,0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이건 진정소급이에요? 부진정소급이에요? 이미 사건이 종료된 거에 대해서 적용해요? 진행 중인 걸 적용해요? 종료됐잖아요. 이건 부담금은 딱 요 반출되는 요걸 딱 요건으로 해서 때린다니까요? 그럼 이건 이미 끝났잖아요. 요 기간이 반출을 됐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 바뀐 법을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 사건에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진정소급이 되는 거야. 진정소급.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고방송을 했어요. 이 법이 바뀔 거라는 거. 예고방송하면은 진정소급이 예외가 허용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소급을 재산권 보호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요. 그러니까 단지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소급인데, 단지 법 개정 예고, 이것만 갖고는 이 소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울자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재산권 보호를 강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지금 예고는 했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예고는 했지만, 그거 갖고 바로 소급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 판례 골격이에요.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습 가이드에다가 결론을 딱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아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최고의 판례 교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1시간 후에 종강할 거예요. 종강하고 각자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자, 그럼 12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13페이지 최고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뭐 2014년 10월 29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그 취지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이 미리 뭐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예정에 따라서 개정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거 갖고 진정소급을 허용할 정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소급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헌법에서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소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뭘 침해하는 거죠? 신뢰. 그럼 그 신뢰가 사익인데, 그거보다 훨씬 우월하게 뛰어넘는 뭐 공익적 사유가 생겼을 때 허용하는 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이 오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죠. 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인데, 이 판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14번 판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14번 판례부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